이곳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출자해서 아이디어가 많은 청년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60년간 한국 경제와 함께 해오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그리고 최근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을 얻어서 집을 사는 거 내년 이후로 미뤄라. 상황을 잘 살펴서 투자하되 특히 B2는 각별히 조심. 네, 우리 경제가 지금 코로나로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 되고 있고 내년은 좀 어떨까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대충 마이너스 1%, 그리고 내년에는 플러스 2 내지 3%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국가 가운데서는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에서 선방한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로 저소득자와 자영업자들이어서 그로 인한 고통은 우리나라가 대단히 크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첫째로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겁니다. 이제 그 수출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수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내수 성장을 하게 되면 아마 2% 이상 성장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 이 고령화 현상이 이제 나타나서 지금 지난해부터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성장률은 아마 2% 내외 잘해야 그걸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고실업이 지속이 될 것인데, 이것은 점점 가령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같은 것이 인력을 대체해서 생산을 하게 되니까 이 생산이 점점 사람 손으로부터 떠납니다. 여기다가 이제 투자는 줄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양극화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실업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실업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대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고, 그런 반면에 지금 저금리에다가 무제한의 유동성 팽창이 있다 보니까 집값 오르고 주식 가격 오르고, 그래서 부유층들은 이 자산 소득이 늘어나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저성장 문제나 고실업 문제나 양극화 문제나 정부 책임으로 귀착한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소득 재분배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의 빈민 구제 대책을 한다든가 해서 정부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큰 정부 시대에 들어간. 최근에 이 부동산 정책에서도 정부가 많은 역할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지만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재님께서는 과거 건설부 장관으로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를 개발을 좀 지휘를 하셨었잖아요. 최근에 이 심각한 집값 문제를 좀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주거 공간이라기보다도 이재 수단으로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투기적 수요로 보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이제 계속 오르게 되는데, 집값이 오르면은 집 소유자는 소득이 늘어서 좋지만 집을 구할 우리 후손들이나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이나에게는 그만큼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 오르는 것은 개인에게는 플러스지만 사회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이런 사회는 결국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다시 말해 앞으로 남는다는 것은 경제는 성장해서 소득이 늘어도 국민 생활은 뒷걸음질 치는, 이걸 흔히 빈곤화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성장하지만 가난하게 되는. 이런데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저금리에다가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 돈을 갖다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어느 땐가 이게 이제 금리가 오르고 돈을 회수하게 되면 지난날의 일본처럼 이것이 거품 붕괴로 나타나서 사회에 큰 충격을.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집 없다, 집 사기 힘들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정부도 공급 늘리는 대책을 좀 내놨는데요. 계속 공급을 늘려도 괜찮은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틀립니다. 지금의 집값 상승 문제는 집 공급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집으로 이재를 하려는 투기 수요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를 숫자로 실례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습니다. 제가 1988년에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를 한 일이 있는데, 그 당시 주택 보급률이 56%였습니다. 그때는 집이 절대 부족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 보유량이 우리나라 전체 주택 보유량의 60%가 넘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집의 대부분을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주택자는 살기 위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건 투자 수요입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고 수요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공급을 특히 늘릴 때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다가 늘려라, 그런처럼 여건이 좋은 그런 곳에다가 가령 층수를 고층화한다든가 해서 공급을 늘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늘렸을 때 누가 거기 들어오겠는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주택 고소득자, 부유층이 투자 수단으로서 들어올 겁니다. 많은 경우. 그리고 그걸 지방에다가 공급을 늘릴 때, 말하자면 지방에 신도시를 짓는다든가 그러면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인구가 감소할 때는 그 지방 도시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급을 늘리되 이거는 임대주택으로 늘려라 하는 게 내 주장입니다. 그 파는 것이 아니고, 매매주택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대규모로 늘려서 부유층보다도 가난한 사람, 신혼부부,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와서 월세 또는 전세로 들어와서 살도록 그런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그럼 총대님께서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좀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근본 문제가 되어 있는 이재 수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는 거, 이걸 끊어야 돼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집을 거주 수단으로 되돌리자 그런 이야기예요. 투자 수단에서. 그러면 한국에서는 왜 집이 부동산이 투자 대상이 되느냐 하면 보유 비용이 낮기 때문입니다. 보유 비용이 싸고 거기서 나온 수익은 높기 때문에 집값은 오르기 때문에 집을 살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선진국에서는요, 보유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산세고 하나는 교육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스턴 같은데 또 유럽 같은 데는 그 나라의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비를 부동산에 부과를 합니다. 땅하고 집 가진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평균 시가의 1.5%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선진국에서는 1,500만 원의 보유세를 내는 거예요, 1년에. 우리나라는 지금 보통 한 400만 원 정도,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 보유세를 많이 올렸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더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서 거기서 돈 벌을 생각은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늘려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일반 수요를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서 선진국처럼 집을 소유하기보다도 임대주택 중심 체제로 가야 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종부세 관련해서 노후한 집에 오래 사신 분, 실거주자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세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네. 선진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는 그 물건에 과세하는 거지 사람에 과세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가령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살든 다주택자든 아니면 1가구 1주택이든 관계없이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서 교육비도 부담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금을 점점 일하는 데서 오는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추고 집이나 땅이나 이런 데서 오는 소득은 세금을 비싸게 매기고, 현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 바뀌어가야 할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습관 때문에 지금 집 한 채만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한부로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네, 정부가 여러 가지 이 부동산 잡으려고 정말 강력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좀 정부의 정책이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부가 이번에 여러 가지 그 강력한 대책을 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 무거운 종부세 과세 같은 것이 내년 5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효력이 없어요. 내년부터는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더 갈 거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 다를 겁니다. 만일 정부가 지금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지속하고 또 앞으로 금리를 올리고 어느 때인가는 금리는 올려야 된다고 보니까 그러면은 이 집값 안정세는 지속이 되겠지만 과거처럼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자, 뭐 과거에 우리가 빚어도 집사라고 정부가 그런 때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약 10년 전부터 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지금 본격적으로 1년에 한 40만 명씩 줄고 있는데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집값이 6%가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10년 뒤에는 2030년경부터는
일본과 같은 시대가 올 것이다. 집값이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부터는 집값이 추세적으로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 떨어지는 침체가 올 것이다. 내용을 바꿔서요. 총재님께서는 진짜 어렵게 공부를 하셨었잖아요. 예. 학교 다니실 때도 16km를 기차 타고 걸어 다니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데요. 근데 그 총재님 때는 그래도 공부하면 열심히 하면 좀 길이 보였는데 요즘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뭐 열심히 해도 길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앞길이 꽉 막힌 그런 사회 환경이라고 봅니다. 부는 대물림이 돼서 부모가 부자인 사람은 집이 있지만 그런 부모가 없는 젊은이는 평생 가도 집이 없고 빈부격차는 커지고 일자리는 없고 일자리가 있어도 또 월급을 상당히 많이 받아도 저축이 안 나옵니다. 자녀 교육이니 뭐니 해서 그 노후 준비를 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갈수록 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헬조선이니 뭐니 해서 자포자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젊은이들의 이 문제는 우리들 기성세대들이 잘못한 책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젊은이들의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결을 해야 되고 그 해결하는 방법은 광범위한 사회개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기본 수요의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 문제도 사회가 연금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하고 실업도 사회가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실업보험도 선진국처럼 실업이 되어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보장을 해야 되고 다음에 교육에 기획균등이 와야 합니다. 지금처럼 부유한 집 자식은 이런저런 사교육 해가지고 교육을 잘 시키고 돈 없는 사람은 그것이 안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가난한 사람도 자식만 제대로 그놈이 똑똑하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한 그런 사회로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진짜 요즘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영끌이나 비투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한테 할 말씀 해주시겠을까요? 젊은이들이 집을 사고 주식 투자하고 해서 재산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격려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두 더군다나 이제 저금리가 되고 보니까 목돈은 없는데 재산 형성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자연히 젊은이들이 이제 은행에 가서 빚을 내 가지고 그런 투자를 하게 돼서 비투하는 부채로 투자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 따르는 위험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되 조심해서 우선 빚을 얻어서 집을 사는 거 이런 것은 내년 이후로 미뤄라. 내년부터 집값이 떨어지고 하향 안정할 것이다. 난 최소한 내년 1년은 그렇게 갈 걸로 봐요. 내후년 이후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또 금리를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그렇게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빚을 얻어서 집을 살라 치면 지금 하지 말고 내년 이후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 투자, 이게 사실은 증권 시장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에서는 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증권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선진국 시민의 ABC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개인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이지만 선진국은 대부분이 금융자산으로 되어 있고, 이 금융자산은 주로 주식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식에 관심을 가져라. 그건 좋다. 다만 주식 투자는 뭐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위험이 대단히 큰 겁니다. 특히 빚을 얻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은 그 위험이 매우 큽니다. 빚을 얻어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더라도 아주 조심해야 된다. 당장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년 이후에 가서는 어느 땐가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을 회수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크게 떨어질 위험이 크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그 국제적인 금융 상황을 잘 살펴서 투자하되, 특히 B2는 각별히 조심하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0.5%까지 내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동성이 넘쳐나서 자산 거품이 좀 심해졌다,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언젠가는 유동성 회수를 해야 될 텐데 그 시기는 좀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경제 환경이 돈을 많이 풀어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 인플레는 생기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래서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느 의미에서는 안심하고 돈을 풀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자산 거품입니다. 과거 일본에 그게 심각하게 있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것을 정부가 이제 진화를 한 것이라고 보고, 지금 주식도 지금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주식값도 많이 올랐는데 아직은 주식은 좀 더 올라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요. 그래서 어느 땐가는 이것이 금리를 다시 올리고 돈을 거둬들여야 할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뒤부터는, 코로나가 가령 내년에 완전히 해결이 된다면 내후년과 그 내후년 이후에는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2년 뒤, 3년 뒤, 4년 뒤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금리를 올리고 돈을 거둬들여야 할 것인데,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지금 한 2%내에서 3%니까 지금 제로 금리를 적어도 2%나 3%까지는 올려야 할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집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주식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보면은 이 자산 거품 문제를 걱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하신 그 사회보장제도들을 시행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라 빚 많다 난리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계속 빚 늘어날 텐데, 재정 적자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미래 세대가 더 큰 짐을 지는 건 아닐까요? 부채가 우리나라가 많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적은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GDP에 대한 그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40% 정도인데, 지금 일본은 240%고 선진국 평균은 120%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자면은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특히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 부채가 적어도 70~80%까지 늘어나는 거는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 부채를 늘리고라도 이런 기본적인 사회 보장은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뒷감당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에 그 재정 준칙 나라 빚을 한도 끝도 없이 늘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재정 준칙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거 좀 정부가 재정 준칙을 내놓고 그걸 하려는 것은 난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정부가 이제 학이 달렸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하에서 이제 우리가 정부가 적자 재정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GDP에 대한 국가 부채 비율이 50% 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4~5년 안에. 그러나 다만 지나치게 이것이 적자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 다음에는 흑자 재정을 하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 기울여야 된다. 총리님께서는 이제 슬하에 5자녀가 있으신데 재산을 사회 환원을 모두 하셨어요.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2010년에 모교인 백석초등학교에 5억 원 도서관 지어주셨고, 2018년에 김대중 평화센터에 3억 원, 그리고 2019년 작년에는 또 모교이신 1위 공고에 7억 원 기부를 하셨고, 올해 나머지 재산 모두 정리하셔서 10억 원을 또 기부를 하셨습니다. 또 안구도 기증하기로 하셨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총재님께서 부유층 계산 좀 절반만 상속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자유 경쟁을 해서 그 결과에 책임지고 승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되는 것이 부세습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부모가 잘 사니까 그 재산을 자식한테 전부 세습을 하면 자식은 그러면 가만히 있고 놀고 있어도 살 사는 것이 자본주의 정신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본주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상속세라는 게 있어요. 높은 상속세라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속세는 그런 문제를 완화하려고 있는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이 부세습 때문에 그런 현상이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부모가 집 사주면 집이 있고 안 사주면 집이 없고 하는데 아마 그 절감할 거예요. 이 상속세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다. 계층 상승을 보장하는데 미흡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 것이냐. 빈부 차이를 넘어서 같이 잘 살 수는 없으니까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재벌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페이스북 회장인 마크 저커버그나 워렌 버핏이나 이 사람들은 전 재산을 기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대안은 뭐냐?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함께 잘 사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본주의 체제는 굉장히 능률적인 체제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부유층이다. 그 혜택을 못 보는 가난한 사람과 소외계층을 끌어안고 대변하고 배려하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이 사회적 불만이 터져서 자본주의 사회는 안정을 잃는다. 이게 그 사람들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겁니다. 저희 기본 정신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이 당대 재산 자본주의를 주장합니다. 자본주의를 철저히 시장 경제를 하되 기본적으로 당대에 그치는,
벌은 재산은 당대에 쓰는. 그렇다고 자식에게 전혀 주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주되 절반만 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내놓자. 이것이 우리 사회제도로서 중요한 것은요. 그 정신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점점 사회적 노후 보장, 개인 유산의 사회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의 노후를 자식이 보장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자식이 부모의 노후 보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진국은 거의 없습니다. 자식이 노후 보장하지 않아요. 동사무소에서 노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내 노후를 사회가 보장하는데 내 재산은 전부 자식에게 줄 필요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회에 줘야 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개개인의 노후는 사회가 보장하고 개인의 유산은 자식에게도 주지만 더 많은 걸 사회에 내놓자 하는 거예요. 바로 제가 말하는 재산 당대 제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한국 사회가 나만 잘 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미래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또 나오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나만 잘 살 수는 없는 사회에 왔다.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안 된다. 지난 날에는요, 우리나라 국민 생활의 내용이 주로 먹는 거, 입는 거였습니다. 쌀, 옷, 자동차, 텔레비전 이런 이걸 사유제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거. 이 사유제 시대였어요,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그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 생활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공기, 그리고 교육, 의료, 환경, 보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사유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걸 공공재라고 말합니다. 공공재는 개인적으로 생산할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돈 있다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가령 공기가 지금 나빠져 있는데 나 혼자 돈 있다고 나 혼자만 좋은 공기 못 마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난리를 치는데 나 혼자만 안 걸리고 그게 되느냐? 안 되잖아요. 이 사회생활에서.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다 함께 해야 되고 공기도 다 같이 함께 해야 되고 코로나 문제도 국민이 함께 해야 되고 이런 시대예요. 따라서 이제는 개인 나만 잘 살고 사회에 어쨌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정신으로 사는 나라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과거에 산업화 시대에는 1년에 5%, 7%, 8% 고도 성장을 해서 성공하는 우등생이었는데 선진화 단계에 들어와서는 열등생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만 달러 수준에서 3만 달러의 선진국 단계에 들어가는데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모두 5년 걸렸는데 우리는 11년 걸렸어요. 근데 그러면 왜 선진국에 와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열등생이 되느냐? 그거는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나라마다 선진국 단계로 들어가서 고소득, 고생활국이 있고 고소득, 저생활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고소득이 되어도 저생활국이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 고소득, 저생활국이 되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집값이 비싼 나라. 두 번째, 빈부격차 큰 나라. 세 번째, 자식 교육이 힘든 나라. 네 번째, 환경과 생태계가 망가지는 나라.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왜 이러느냐? 이러면 개인 이익과 사회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개개인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사회는 마이너스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면
집값 같은 거죠. 집값 오르면은 개인은 좋지만 사회는 뒷걸음질치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개인 이익을 사회 이익과 같이 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친사회적 기업 경영, 친사회적 개인 생활. 그러니까 사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그런 쪽으로 제도도 바뀌고 국민 정신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 요즘 그런 운동이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나오는 ESG 운동이라고 그래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그 지배구조 운동이라고 그래서 또는 이것을 SV 운동, 소셜 밸류 사회 가치 운동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친사회적 경영을 하자.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 지금 유수 기업들이 다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SK를 필두로 해서 지금 뭐 LG니 무슨 뭐 각 금융기관 모두 할 것 없이 여기에 지금 하나하나 참여하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도 나만 잘 살고 사회는 손해가 되는 그런 짓은 하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런 운동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개인보다도 내 개인의 이익보다 남과 조직과 사회 이익을 더 배려하는, 더 앞세우는